오늘 데일리 탑 이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 3세 살인사건 친모 1심 징역 8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8일이죠.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구미 3세 아동살인사건의 1심 결과 공개됐습니다. 이 1심 재판 내용부터 평론가님 좀 살펴주세요. 예,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2 단독 서청훈 판사가 내린 판결입니다.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동학대 범죄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엄마로 생각됐던, 그렇죠. 실제로는 지금 언니로 바뀌었죠. 언니가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애초에 수사에 들어갔죠. 네. 그랬는데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네. DNA 검사를 해봤더니 친모가 할머니라고 추정되던 사람이 친모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범죄 혐의도 다 바뀌고,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성모 씨, 48살 성모 씨가 이 미성년자 약취 및 시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친권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낳았으면은 자신이 키울 수 없다고 하면 아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안전된 삶을 갖다 살 수 있게끔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그렇죠. 그것도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해서, 그래서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야 자기 행위를 또 감추기 위해서 시체를 은닉한 그런 상황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경찰에서는,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종을 울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8년의 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죄질에 비해서 너무 낮은 역량이 그렇죠. 아니냐, 충분히 이런 그런 얘기 나올 수 얘기들이 있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게 버려뒀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지금 언니인 모 씨가 나오죠. 언니와 공동으로 이제 버려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데, 버려둔 거는 언니 책임이 더 크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체를 은닉한 그런 책임이 주된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책임으로는 징역이 8년까지 쉽게 나오는 그런 범죄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했던 그 혐의, 이 혐의가 이제 미성년자 약취로 이렇게 같이 얹어져 가지고 지금 8년의 형이 선고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이 사건이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죠. 예. 일단 먼저 처음에 대중에 알려지게 된 건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나왔는데, 예. 이걸 파다 보니 이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친모가 아닌 것으로 나와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오히려 할머니가 친모인 것으로 바꿔졌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할머니가 자기의 친딸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자기의 그렇죠. 딸과. 예.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이라 이제 지금 이 네, 타임에서 그렇죠. 언니로 이제 밝혀진 김모 씨, 이 김모 씨는 이제 아이를 결국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8년만 나온 부분 갖고 분노하신 맞아요. 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서로 차이점이 다르게 있는 거죠.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아동학대 살인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형량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 부분, 그리고 이제 방치한 부분, 일단 그런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부분, 그 미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량이 나온 거 설명해 주신 거죠. 하지만 이 석 씨, 근데 항소를 했다는 거죠. 이 석 씨는요,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황스럽죠. 굉장히 DNA가 당황스러운 나왔는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 3번의 검증 기회를 갖다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 형사 단독
서청원 판사 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재판이 2심으로 가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석 씨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관되게 아이를 낳은 적 없고 그렇죠.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 그렇죠. 다만 이제 사체를 은닉한 네,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 언니를 그러니까 딸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이런 내용들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봐도 이제 2심에 가서도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예. 도대체 그러면 아이를 낳았다는 건 DNA로 입증이 됐다고 쳐도 아무래도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아이 바꿔치기 도대체 어떻게 바꿔치기 한 것이냐. 자기의 친딸과 바꿔치기 한 상태인데 친모의 정체 일단 드러나긴 했는데 먼저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평론가님 살펴주세요. 예, 일단 지금 이 사건에서 성모 씨가 아직까지도 자기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 없고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좀 토대가 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 확실하게 이제 의심할 수 없이 남아 있는 증거는 뭐냐면 그 성모 씨의 유전자와 네. 이 죽은 아이의 유전자를 대조해 봤는데 무려 2번씩이나 대조를 해봤어요. 네. 근데 99.9% 제 친모와 친자의 관계다.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만약에 친모와 친자가 아닐 경우 있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뭐 유전자 병에 의해서 뭐 한 몸에 2개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병도 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한 그런 그 변호인들 그런 주장도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존재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2번씩이나 또 교차 겸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남자와 어떻게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가?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남자를 또 추궁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그렇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 그 성모 씨 주변의 남자들을 다 샅샅이 특정을 해가지고 수십 명을 DNA 채취를 해가지고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친부의 유전자가 없었던 거죠. 뭐 심지어는 뭐 대구, 김천, 칠곡 등의 산부인과 170여 곳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모든 자료들을 갖다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유력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DNA는 엄마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아빠를 찾지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처음에 이 친모가 애를 낳아서 바꿔치기를 했는가 그게 안 나타나 이 과정이 그냥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황 증거들이나 간접 증거들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재판에서 계속 그 부분이 이제 공방을 벌여가지고 사실 증거로 받아들여진 건데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아이가 분명히 사진으로 다 이제 뭐 그 조리원에 있었으니까 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었고 또 동영상도 찍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아이의 손에 있는 인식표가 떨어져 나간 그 사진도 나왔고 그리고 그 정황도 나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인식표를 떼버렸다. 강제로 잘라내지 않고는 그렇게 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적이 됐고 갑작스럽게 200g이 확 빠진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굉장히 큰 그램이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우리 뭐 그래도 출산 경험이 다르죠, 있으시니까 다르죠. 다 아시는데 아이가 뭐 오늘 쟀다가 그 다음 날 쟀을 때 뭐 한 몇십 g이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200g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차이입니다. 성인한테도 200g 차이가 나려면은 뭐 진짜 한 끼 이상 굶고 뭐 이렇게 뭐 또 땀을 막 엄청나게 흘리고 했어야 200g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지. 이게 하루 만에 막 200g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3kg, 4kg예요. 그래서 그람수 몇 그램 차이에 따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10% 정도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자, 이 부분. 그다음에 또 지금 그 배꼽 폐쇄기가 이제 나왔어요. 석 씨의 친딸이 살던 곳에서 배꼽 폐쇄기가 뭐냐면 이제 처음에 애를 딱 낳았을 때 배꼽을 딱 이렇게 그 닫아두죠. 네. 그리고
탯줄을 갖다 잘라서 다르죠. 네. 그 배꼽 언저리에 이게 자연스럽게 마르게 되면 이 그 탯줄의 마지막 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네. 않습니까? 요거를 아직도 갖고 보관을 있었다. 해놨더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배꼽 폐쇄기에서 DNA가 그 죽은 아이의 DNA가 나왔고, 그리고 이 성모 씨의 DNA와 일치하는 그런 아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숨진 여아의 DNA를 이제 이렇게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를 갖다가 바꿔치기 하면서 그 증거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친애가 얘다라고 하는 걸 놔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바꿔치기한 정황은 인정된다. 다만 또 문제가 바꿔치기한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도대체 바꿔치기 했느냐. 근데 범죄 동기가 인정이 안 되면 대부분은 유죄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변호사들은 또 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판결로는 이제 바꿔치기와 그리고 또 그 시체 은닉, 이렇게 두 가지가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평론가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결국 이 문제는 이 사라진 아이는 그럼 어디 갔는가, 바꿔치기 당한 아이는 어디 있는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이냐는가, 그것도 몰라요. 이걸 네. 모르는 거잖아요. 예. 여전히 석 씨 측에서는 모든 의혹,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석 씨의 변호인 측은, 자, 아이가 바꿔치기 당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동기가 뭐냐 설명해봐라. 그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특정해라. 범죄를 얘기했다 공소장에 쓰는 기본이잖아요. 일시 장소 특정이 하나도 안 되죠. 이 부분을 특정 하나도 안 돼요. 사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에 특히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 있는 그 9월 8일 날 그 공소장 넣었던 그 사건도 사실은 장소, 미상,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소장 썼잖아요. 그거 결국은 그 공소장에 써 있는 그 혐의는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장소, 일시 이런 게 특정이 안 되면 범죄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범죄 구성 요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바꿔친 사람이 석 씨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석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주장을 했고, 그래서 아이의 소재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다. 시체 은닉 혐의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법조인들의 일각의 분석들이 있었는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을 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DNA가 있었다는 건 사실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예. DNA가 안 나왔다면 모를까. DNA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한 사실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이 DNA와 나의 DNA가 일치하다면 본인이 출산한 게 맞다고 보는 게 당연할 것 같고, 예. 그렇다면은 내가 딸의 아이와 친딸의 친딸과 내 친딸을 뭔가 바꿔줬다, 없어졌다. 그렇다면은 합리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될 만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했거든요. 또 하나 또 동기라는 부분을 추정해서 이제 법원이 적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이 날 때 두려워서 그것을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출산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 출산한 상태에서 딸을 바꿔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뭔가 안전하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이다라고 추정된다라고 이제 법원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중에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범행의 동기를 법원이 그냥 추정만으로 그렇죠. 이렇게 채우는 거잖아요. 이제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과연 석씨 진행이 되면서 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예. 자백이나 이렇게 다른 진술을 바꿔낼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자백이 보세요? 없으니까 더더욱 지금 이게 그 유죄가 2심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또 재미난 그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키메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키메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신화 속에 키메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그렇죠. 그 괴물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유전자 질병 중에 한 사람의 몸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 있답니다. 네.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열심히 변호인들이 찾아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연히 이 그 키메라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유전자와 동일한 그런 아이가 나온 건데 그게 우연하게 맞은 거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요. 우연하게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이 로또 그렇죠. 맞을 확률보다 훨씬 그렇죠. 더 적은 확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친자 관계인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사례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키메라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사람의 유전자와 그다음에 아이의 유전자가 채취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메라증이 몸에 예를 들자면 이제 거칠게 예를 들자면 머리카락은 DNA가 달라요. 근데 뭐 코나 뭐 이런 데서 같아. 그 긁어낸 그 상피 세포는 그 DNA가 아이하고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DNA를 어디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키메라증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경우들이 있더라. 관측이 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그 애를 낳아놨는데 친모와 친자로 관계가 확인이 됐는데 그 키메라증 때문에 뭐가 됐다 이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부분에서 DNA를 채취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에서 또 서로 다른 회사에서 여러 차례 DNA를 했었죠. 채취를 해가지고 해봤는데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키메라증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수차례 감정에서 어쨌든 친모가 맞다는 판단이 계속 드러났음에도 석시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부인을 할지 뭐 진술을 바꿀지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석시 측은 그냥 계속 부인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억울하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 억울하다. 거죠. 특히 석 씨의 남편도 굉장히 강력하게 재판부들을 비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근데 석 씨의 남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인 아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아내의 말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DNA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남편이랑 이 친모라고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을 한 성모 씨랑 오랫동안 뭐 어디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새로 만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늘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는데 임신을 했다면 자기는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수밖에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진짜 뭐 미스터리죠.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어떻게 숨길 수 있었고 진짜 그렇게 모를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검사는 이제 충분한 그런 대답들을 갖고 있지 못한 건 사실인데 재판부에서는 이제 정황상 그렇게 숨길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케이스들도 여러 번 발견이 되기 때문에 가령 뭐 미성년자들이 그렇죠. 임신 사실을 갖다 감추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뭐 그 엉뚱한 곳에서 이제 출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들이 가까이에서 그렇게 여러 번 관측을 했는데도 전혀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단 있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석 씨 그리고 석 씨의 남편 이 두 사람은 강력하게 재판부를 불신하고 검사들이 증거 없이 지금 자백조차도 없이 그 또 주변에서 관찰한 사람들도 석 씨가 임신을 했다라고 임신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사람 증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재판부에 대한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이제 19일부터는 아이를 직접적으로 숨기게 한 언니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시작되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주세요. 예, 지금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인식, 법 인식, 뭐 법상식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난해 3월 2일서부터 8월 9일까지 이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보호 감독을 당연히 받아야 될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해서 방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울고 있는 애를 방치한 상태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외출하고 오고 이런 것들 비일비재했어요. 그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는 고의성도 엿보이는 거죠. 실제로 탈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관찰이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이런 탈수나 기아를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살인으로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징역 20년을 이제 선고를 한 상황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동 학대로 방치된 형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와 더불어서 지금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도 아동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고의성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서, 근데 실제로 아이를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제 직접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은 애매한 그런 형량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니 김 씨도 항소한 거죠, 지금? 예, 항소해서 지금 2심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서 쟁점은 이제 살인죄가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이제 살인의 어떤 형량들을 더 받을 것인가? 높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이 20년이라는 양형도 깎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양형 요소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범행 이후의 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성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실제로 정말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또 양형에서 굉장히 또 참작 사유가 되곤 하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반성의 기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어필할 부분이 없지 않나. 양형 부당의 이유로라면은 특히 더 좀 감형될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항소심 저는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러 앞선 사건들이 있었죠.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은 정말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당연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이 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도 여러분 20년이 나오려면은 이제 살인죄는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뭐 이 정도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년이 나왔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이는 아무런 어떤 자기 스스로를 할 수가 없죠. 예, 자기 스스로를 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유기를 밥 먹듯 했어요. 그렇죠. 굶기고 버려두고,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뭐 생리활동을 하면 그 생리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장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들이 다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손으로 흉기를 안 들었을 뿐이지, 그렇죠. 이거는 진짜 아주 잔인한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 미필적 고의 정도로 따져집니까?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메릴랜드주에서는요, 아동에게 육체적인 상해를 입혀서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조건 1급 살인이에요. 1급 살인. 뭐 과실치사나 아동치사 이런 게 없어요. 1급 살인이면은 뭐 종신형 40년 이하입니다. 무조건. 우리 같은 경우 보십시오. 지금 아이가 죽게 한 다음에 시체도 숨기고 은닉하고 거기다가 아동수당 꼬박꼬박 타먹고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20년 나온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진짜 생존권, 인권은 둘째치고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도 항상 문제를 있는 게 이제 그 양형 같은 곳에서 참작이 되는 그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 처벌 불원이 뭔지 제가 대신해서 조금 네, 설명해 그럼요. 드리자면, 설명 좀 해주세요. 애를 신나게 팹니다. 그래서 그 폭력으로 딱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탄원서 내고. 너무 슬프죠. 그러면은 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또다시 자기를 폭력에 노출되게 되죠. 폭행했던 범죄자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그러니 이 처벌 불원이라고 하는 그 조항 자체가 아이는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심리적으로요, 그 자신을 갖다가 생사를 여탈할 수도 있을 만큼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면 무조건 그 존재에게 자기가 이제 동화되거나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서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자기의 생존을 늘리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인간한테. 그래서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경우도 그런 심리의 연장 속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갖다 쥐고 있는 인질범이 있는데 그 인질범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어기제가 작동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똑같은 상황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와 부모를 분리시켜서 한 3, 4주 이후에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벌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분리 자체를 하게끔 하는 법안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처벌 불원에 의해서 심각한 범죄자가 계속 아이를 조금씩 죽여갈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분리라고 하는 건 지금 뭐 여기에는 뭐 정인이 양 사건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마지막에 자기를 그 뭐랄까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어린이집 선생님 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안아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이 작동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리를 못 시켜요, 이 어린이집 교사가. 왜냐? 부모가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조정이 안 되면 뭐 처벌 불원 자체가 감경 요소가 된다는 것이 불합리할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그 폭력 범죄자로부터 분리를 능동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일들이 이제 또 진행이 안 되면 처벌 불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그냥 고구마 줄기 맞습니다. 나오듯이 계속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피해자를 이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 전체가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나 이제 공무원이 출동을 해도 즉각적으로 분리시키는 게 어려운 이유가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아동을 그럼 누군가는 맡아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부모에게 돌아가게 되고 학대가 다시 방치되는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저는요 참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 국민은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억장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국가가 어떤 존재냐면 국민들이 자신들의 그 권리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우리 전체를 지켜달라고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막중한 책임과 공적인 권력들을 늘 의식하면서 모두의 공익을 갖다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하라고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 말도 못하고 아무 호소도 할 수 없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가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소중한 우리의 시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에게 낙태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막 아이도 인간이야, 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이 앞에서는 일단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있어? 부모가 일단 데려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고 자식들에게 그 가족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최저인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런 그 사회 문화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더더욱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서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아동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에서는 선하던 그런 부모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나도 한 대 정도는 때려도 되지 않을까? 말을 안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합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강력하게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지점이 반드시 그 기관 등등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확인이 된다면 바로 즉시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분리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진짜 그 속마음들을 이제 미리 자료로 기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리된 상황 속에서 최선의 아이의 행복을 찾기 위한 최선의 어떤 선택들을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됐다. 솔직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우리 어떤 영화가 나오는지 아시죠? I am Sam 같은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화는요, 아버지가 정신 지체가 있다고 해서 아이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행복권을 위해서 아버지와 떼놓는 얘기예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픈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정신 지체가 있는 사람이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없다라는 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공공의 돌봄이 있으면 최고죠. 그렇죠. 근데 공공의 돌봄에 돈을 쓰기는 싫은 거예요. 그 대신 그 행정편의적으로 떼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편의를 고발한 영화가 I am Sam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는 떼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공공의 돌봄은커녕 떼놓지도 못한다는 거. 이 부분은 두고두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가 좀 제대로 지켜내려면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될까요? 우선 우리 모두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우리 국민들은 합의를 다 했다고 보는 게, 정인이의 무덤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었죠. 예, 그거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든 다 소중한 생명들이다. 그렇죠. 그게 뭐 비혼부든 비혼모든 한가족 한부모 가정이든 어디에 있든 아이들이든 간에 다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뭐 다문화 아이들이든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인데 잠깐 와서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우리가 다 소중하게 우리들의 아이라고 인식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적의 시스템들을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아동학대가 그야말로 우리들 인식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인식 속에서 사라지면서 더불어서 이제 그 아동학대 자체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합의들도 더 함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을 제대로 살려서 적게 태어나도 정말 행복하고 현명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은 언제나 항상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가 제발 정말 당연한 명제죠. 이 당연한 것들을 잊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데일리 탑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